나는 올해 72. 이름은 강대수다. 72이면 이제 삶이 좀 고요해지고 몸도 마음도 조금은 내려놓으며 손주 재롱이나 보며 지낼 나이지만 나는 지금도 매일 전쟁터를 걷고 있다. 그 전쟁의 시작은 어느 겨울 새벽의 한 통의 전화였다. 새벽 4시 23분. 핸드폰이 울렸다. 어둠 속에서 화면의 푸른 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발신번호는 병원이었다. 환자분이 의식이 희미하십니다. 가족분 빨리 오셔야 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나는 피가 싸늘해졌다. 정신없이 옷만 걸치고 차를 몰아 병원으로 달렸다. 바람은 유난히 매섭고 신호등의 빛은 길바닥에 얼어붙은 것처럼 흔들림 없이 서 있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내 머리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가득했다. 이제 정말 아버지를 잃을 수도 있겠구나. 차에서 내리자마자 달려들어간 병실은 산소기와 기계음으로 가득했다. 아버지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숨을 하나하나 빌려오는 듯했다. 나는 아버지 손을 잡고 말했다. 아버지 대수 왔어요. 하지만 눈동자는 감긴 채였다. 그때 나는 남매들에게 전화를 돌렸다. 첫 번째로 큰 누나에게 전화했다. 하지만 전화는 3번 울리고 끊겼다. 문자만 하나 왔다. 지금 운전해야 해서 통화 안 됨. 나중에. 둘째 누나에게 전화했다. 통화가 되긴 했지만 목소리 톤이 딱딱했다. 지금은 애들이 학교 갈 준비해서 바빠. 아버지 많이 안 좋으셔? 일단 네가 좀 있어줘. 나 오후쯤 시간 나면 가볼게. 막내 동생. 그나마 이 인간은 좀 나을 거라 생각했던 내가 바보였다. 형, 나 오늘 주식시장 개장하는 날이야. 큰일 난 날이라 지금 못 움직여. 아버지 좀 버티시면 내가 저녁에 들를게. 나는 병실 복도에서 혼자 멍하게 섰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와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뒤섞였고 내 가슴은 아무도 모르는 채로 천천히 갈라지고 있었다. 아버지는 죽을 수도 있는데 가족들은 당장 내일의 주가가 더 중요했다. 그날 새벽 나는 분명히 깨달았다. 우리 가족은 피보다 얇은 존재들이구나. 아버지는 다행히 급한 고비를 넘기고 일반 병실로 이동했다. 하지만 그때부터가 진짜 전쟁의 시작이었다. 간병인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남매들은 한 목소리로 말했다. 대수가 하면 되지. 네가 효자잖아. 효자? 그 말이 이렇게 가시처럼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다. 아버지는 96세. 움직이기 어려웠고 음식도 거의 못 넘기셨다. 대변, 소변, 체위 변경, 욕창 예방, 악취와 피로와 수치심이 뒤엉킨 하루가 시작되었다. 나는 낮에는 아버지 옆에서, 밤에는 간이 침대에서 고개를 떨구며 쪽잠을 잤다. 병실의 불빛은 항상 희미했고 밤마다 아버지의 신음소리가 들렸다. 으흐. 그 작은 신음 하나에도 내 심장은 덜컥하고 내려앉았다. 그런데 남매들이 병실에 오면 하는 말은 늘 같았다. 아버지 상태 어때? 라고 묻는 척만 하고 병원비는 얼마나 나오냐? 이게 진짜 목적이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 사남매니까 병원비 좀 나누자. 나 혼자 감당하기엔. 말이 끝나기도 전에 큰 누나는 손을 휘저었다. 나는 애 둘 대학 보내느라 힘들어. 이번엔 좀 네가 해. 둘째 누나는 눈을 내리깔고 중얼거렸다. 아버지가 원래 내 편이었잖아. 그걸 생각하면 이번엔 네 몫이지 뭐. 막내는 아예 뻔뻔했다. 형, 나 진짜 돈 없다. 상속 나오면 그때 정산해줄게. 그 말이 나를 뒤흔들었다. 아버지는 살아계신데 이미 그들은 죽은 뒤에 돈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하루는 아버지의 열이 심하게 올랐다. 밤새 아이스팩을 바꿔가며 지켜보다가 아침이 밝자마자 남매들에게 연락을 돌렸다. 아버지 상태가 안 좋아. 오늘은 꼭 좀 와줘. 그러자 큰 누나가 이렇게 말했다. 오늘? 아니,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 있는데. 그거 취소하라는 거야? 둘째 누나는 말했다. 내가 가서 해봤자 내가 할 게 뭐가 있어? 대수가 더 잘하잖아. 막내는 더 가관이었다. 형, 내가 왜 가? 형이 효자잖아. 전화기를 내려놓고 나는 그 자리에서 잠시 허공을 바라봤다.
나는 효자가 아니었다. 그저 가족이 회피한 책임을 억지로 떠안은 바보였다. 그날 밤 아버지가 잠시 눈을 떴다. 떼수. 나는 급히 손을 잡았다. 아버지 왜요? 아버지 괜찮아요? 아버지는 숨이 거칠었다. 손이 떨렸고 말도 흐트러졌다. 장장독대. 밑에 상자. 나는 멈칫했다. 상자요? 너한테. 그리고 아버지는 다시 눈을 감았다. 나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다. 다음날 새벽 나는 아버지 집으로 갔다. 그 집은 어릴 때 뛰어놀던 뒷마당, 우리가 김장을 하고 장독대를 돌보던 그곳 그대로였다. 장독대 하나를 치우자 흙 밑에서 작은 철상자가 나타났다. 나는 손으로 흙을 털고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통장, 땅 문서, 금반지 2개, 떨리는 손글씨로 적힌 수첩 1권. 수첩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대수에게 맡긴다. 다른 애들은 필요 없다. 대수만 내 곁을 지켰다. 그 글을 보는 순간 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때 큰 누나에게 전화가 왔다. 너 지금 아버지 집이지? 나는 멍해졌다. 어떻게 알았지? 큰 누나 말투가 이상했다. 집 CCTV로 다 보인다. 뭐 하는 건지 설명해라. 나는 얼어붙었다. 집 곳곳에 몰래 설치된 카메라가 있었다. 그들은 내가 장독대를 파는 순간까지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날 나는 깨달았다. 아버지의 상태가 위중할수록 가족들은 더 잔인해진다는 걸. 상속 냄새가 풍기자 남매들은 서로의 눈빛을 감추지 않았다. 아버지는 살아계시는데 그들은 이제 죽음 뒤의 것을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그날 이후 내 삶이 완전히 무너질 거라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잔혹한 전쟁이 될지는 그때는 상상도 못했다. 장독대 아래 철상자를 발견한 그날 이후 나의 하루는 전쟁에 가까워졌다. 철상자의 무게는 생각보다 가벼웠지만 그 안에 든 의미는 내 인생의 모든 균형을 무너뜨릴 만큼 무거웠다. 통장, 땅 문서, 금반지, 그리고 수첩.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적은 글씨는 내 마음에 깊게 남았다. 대수에게 맡긴다. 그 문장을 읽고도 나는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시니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남매들, 그들은 이미 내가 뭘 들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 CCTV를 통해 내 손끝에 작은 떨림 하나까지 전부 감시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남매들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큰 누나는 제일 먼저 병실에 찾아왔다. 입구에 들어오자마자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대수야, 너 요즘 뭐 숨기는 거 없지? 무슨 소리야? CCTV로 보니까 아버지 집 가서 장독대 뒤지던데? 못 찾았어? 아니면 이미 챙겨갔어? 나는 잠깐 숨을 삼켰다. 아버지가 장독대 얘기를 해서 확인하러 간 거야. 큰 누나 눈빛이 확 바뀌었다. 아버지가 너만 불렀다는 거야? 그녀는 삽시간에 질투와 의심과 분노가 뒤섞인 괴상한 표정이 되었다. 대수야, 너 그 상자 우리한테 왜 말 안 했어? 그 말투는 네가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될 것이라는 의미였다. 둘째 누나는 접근 방식이 달랐다. 병실에서 나를 붙잡고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대수야, 나 힘들어. 너도 알잖아. 우리 애들 교육비 때문에 죽겠어. 나는 조용히 끄덕였다. 근데 아버지가 남겨놓은 게 있다면 우리도 좀 같이 봐야 하지 않겠니? 그녀는 울음 섞여 속삭였다. 너만 챙기면 우리 다 같이 망해. 하지만 그 눈물은 피부에 닿기도 전에 마르는 거짓 눈물이었다. 막내는 웃으며 말했다. 형, 상자 좀 보자. 형 혼자 갖고 있으면 오해받는다니까. 웃고 있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그의 말투에는 나한테 안 주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협박 같은 기운이 있었다. 형, 아버지 죽으면 그거 다 나누는 거 맞지? 막내는 나를 붙잡고 속삭였다.
형이 다 가져가는 게 가장 보기 싫어. 진짜로. 그 말이 내 등에 차가운 칼끝처럼 닿았다. 아버지는 그 와중에도 의식을 반복해서 잃었다 찾았다 했다. 하루는 아버지가 낮에 잠시 눈을 떴다. 나는 급히 다가갔다. 아버지 대수예요. 아버지는 숨을 들이키며 말했다. 너만 지켜라. 그리고는 다시 기절하듯 잠들었다. 그 말은 너무 짧았지만 비수처럼 깊이 박혔다. 나는 알았다. 아버지가 뭔가를 알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아버지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도 전부 알고 있다는 걸. 나는 낮과 밤의 경계를 잃었다. 하루가 24시간인지 48시간인지 시간 감각 자체가 사라졌다. 아버지는 몸을 가누지 못해 하루에도 몇 번씩 침대에서 흘러내리려 했다. 나는 팔이 후들거리는 상태로 아버지를 다시 올리고 체위를 바꾸고 시트를 갈아야 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남매들은 전화를 돌렸다. 대수야, 아버지 상태는? 그 뒤엔 늘 돈 얘기가 붙었다. 병원비는 얼마야? 간병인은 꼭 써야 돼? 아버지 상태가 혹시 오래 못 가는 거 아냐? 그럴 때마다 내 심장도 같이 무너져갔다. 나는 어느 날 정식으로 말 꺼냈다. 우리 넷이서 간병비 조금씩 나누면 어떨까? 그러자 큰 누나가 크게 웃었다. 대수야, 너 왜 이래? 넌 결혼도 안 했잖아. 부양 가족도 없고. 둘째 누나는 팔짱을 끼고 말했다. 대수야, 너는 직장도 정년퇴직해서 시간 많잖아. 우리가 더 바쁘지. 막내는 칼날 같은 말을 던졌다. 형이 효자니까 형이 하는 게 맞지.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가족이라는 존재가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을까? 그때 아버지는 침대에서 힘겹게 속삭였다. 대수 미안하다. 그 말에 내 가슴은 산산조각 났다. 그 후로 남매들은 서로 말도 잘 안 하던 사람들이 하나로 뭉치기 시작했다. 이유는 단 하나. 재산. 그들은 단톡방을 만들어 내 얘기를 했다. 병원에서 나갔다 들어오면 눈치를 보고 속닥거리며 나를 쳐다봤다. 어느 날 막내가 말했다. 형, 우리가 볼 때 형이 혼자 뭔가 챙기는 것 같아. 큰 누나가 거들었다. 맞아. 아버지가 그 정도 재산을 숨겨놨으면 네가 가만히 있을 리 없잖아. 둘째 누나는 결정적인 말을 했다. 대수, 너 혼자 갖고 가지는 말아야지. 그 말투는 부드럽지만 속내는 흉기였다. 나는 그 말에 말문이 막혔다. 나는 어떤 것도 팔지도 않았고 손대지도 않았는데 이미 그들은 내가 훔쳤다는 전제 아래 움직이고 있었다. 며칠 뒤 고모에게 전화가 왔다. 대수야, 너 아버지 돈 다 빼갔다며? 나는 핏기가 가셨다. 고모, 그게 무슨 말이에요? 누나들이 그러던데? 네가 아버지 통장 마음대로 옮기고 집에 있는 귀금속도 가져갔다고. 나는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다. 그때 알았다. 남매들은 이미 나를 도둑으로 만들고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있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계획된 작업이었다. 아버지는 다시 열이 올랐다. 폐렴 증세가 심해져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었다. 그런데 남매들은 걱정은커녕 계산을 하고 있었다. 이 정도 상태면 언제가 될까? 병원비는 줄여야지. 상속 포트폴리오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그 순간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러자 큰 누나는 말끝을 비꼬았다.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정리를 해야지. 그날 저녁 우리는 병실 복도에서 큰 싸움을 벌였다. 막내가 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형, 솔직히 말해. 상자 어디 있어? 둘째 누나는 눈을 치켜뜨고 말했다. 상자 내용물 우리도 볼 권리가 있어. 큰 누나는 또박또박 말했다. 대수야, 너 혼자 챙기면
우리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나는 소리쳤다. 아직 아버지는 죽지 않았어. 상속 얘기 좀 그만해. 그러자 막내가 말했다. 형, 세상 물정 좀 알아. 사람은 언제 갈지 몰라. 우린 준비하는 거야. 사건은 다음 날 아침 터졌다. 병원 직원이 나에게 다가와 말했다. 보호자분, 간병 과정에서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와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나는 허리를 굽힌 채 말문이 막혔다. 학대요? 네. 환자의 부적절한 관리, 체위 변경 부족, 욕창 위험 방치. 보호자 3분이 신고하셨습니다. 보호자 3명, 남매 3이었다. 나는 숨이 막혔다. 그들은 나를 고립시키려고 이제 법적 공격을 시작한 거였다. 병원 조사팀은 아버지 몸 상태를 점검했다. 나는 밤새 아버지를 닦고 돌보며 조사에 대비했다. 그 결과가 나왔다. 학대 의심 없음. 오히려 보호자의 과도한 부담으로 보임. 그 말에 나는 병원 복도에서 주저앉을 뻔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이 가족은 내가 상상한 그 어떤 악보다 더 잔인한 사람들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날 밤 나는 병실 창문을 보며 아버지 손을 잡고 있었다. 아버지의 호흡은 점점 가벼워지고 억지로 이어붙은 듯 위태롭게 흔들렸다. 남매들은 점점 더 공격적이었고 점점 더 노골적으로 나를 파멸시키려 했다. 하지만 나는 아직 몰랐다. 이 전쟁이 이제 겨우 절반을 넘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에 남긴 말이 내 모든 삶을 뒤흔들 것이라는 걸. 병원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다. 창문을 따라 떨어지는 빗방울이 마치 내 심장처럼 흔들렸다. 아버지의 호흡은 비처럼 거칠게 끊어졌다 이어졌다를 반복했다. 나는 잠시 눈을 붙였다가 다시 벌떡 일어났다. 잠들면 안 될 것 같았다. 그때 병실 문이 스르륵 열렸다. 막내였다. 형. 불 꺼진 병실에서 막내의 눈은 유난히 번들거렸다. 형, 우리 얘기 좀 하자.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뭔 얘긴데? 막내는 침대 옆으로 다가와 속삭이듯 말했다. 유언장, 아버지가 쓸 수 있어? 나는 그 말에 식은땀이 났다.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막내는 키득 웃었다. 그러면 빨리 정리해야지. 우린 기다릴 시간 없어. 그 말투는 그동안 봐왔던 막내의 말투가 아니었다. 낯설고 서늘하고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아침이 되자 큰 누나와 둘째 누나가 나타났다. 평소와 달랐다. 정장을 입고 서류철을 들고 표정은 굳어 있었다. 큰 누나가 말했다. 대수야, 우리 셋이 얘기했는데 이제 유언장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아. 둘째 누나는 떨리는 화장된 입술로 말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재산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어. 막내는 아예 대놓고 말했다. 형이 협조해야 돼. 안 그러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나는 너무도 당황했다. 아니, 지금 이 상태에서 유언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아버지 의식이 수시로 흐리잖아. 큰 누나는 내 말을 가볍게 잘라버렸다. 그건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야. 둘째 누나는 마치 나를 달래듯 말했다. 대수야, 우리도 뭐라도 받아야 하잖아. 그녀의 말은 우리는 지금 돈 얘기만 한다고 스스로 말하는 것과 같았다. 그날 오후 아버지는 다시 열이 오르고 호흡이 가빠졌다. 나는 급하게 간호사를 불러 아버지의 상태를 체크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완전히 의식을 잃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남매들이 들이닥쳤다. 큰 누나, 지금 빨리 아버지 의식 돌아오면 서명부터 받아야 돼. 둘째 누나, 대수야, 상자에 뭐 있는지 우리한테 정확히 말해. 막내, 형, 아버지 돌아가시면 상자 내용물 못 감춰. 그들의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내 온몸을 찔렀다. 나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그만 좀 해. 아버지는 지금 죽을 수도 있어.
너희는 도대체 가족이 맞아? 큰 누나는 똑같이 소리쳤다. 우리가 왜 가족이 아니야? 우린 아버지 자식이야. 그리고 자식이면 그만큼 받아야 할 권리가 있어. 그 말은 진실되거나 따뜻한 말이 아니라 탐욕이 옷을 입고 나온 말이었다. 그날 밤 남매들은 병실 밖 휴게실에서 나를 빼고 따로 모였다. 그들의 목소리는 유리창 너머로 희미하게 들렸다. 대수가 상자 숨긴 거 맞지? 아버지가 그리 편애했으니 뭐라도 맡겼겠지. 우리가 합심해야 돼. 대수한테 맡겨두면 우리는 한 푼도 못 받아. 상자 먼저 압수해야 해. 그리고 대수가 유언장을 조작할 수도 있어. 나는 그 유리창 너머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하관이 떨렸다. 평생 함께 컸던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들은 내 인생을 망치기 위해 모인 낯선 적들 같았다. 다음 날 큰 누나는 병원 원무과에 가서 난리를 피웠다. 환자 상태가 더 나빠졌는데 왜 아직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도 없어요? 간호사는 당황하며 말했다. 환자분이 의식이 있으실 때 직접 서명하셔야 가능한데. 둘째 누나가 소리쳤다. 그러니까 의식 있을 때 왜 대수가 아무것도 안 했냐고. 막내는 아예 원무과 직원에게 대놓고 말했다. 대수가 우리 몰래 아버지의 의향서를 조작할 수도 있어요. 나는 병원 로비에서 그 말을 듣고 미쳤다. 야,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큰 누나는 내 말을 끊었다. 대수야, 너 지금 아버지 재산 끼고 뭔가 하고 있는 거 맞잖아. 둘째 누나는 말했다. 우리도 병원 측에 말할 거야. 형이 아버지 의향서 방해했다고. 막내는 비웃었다. 형이 그렇게 떳떳하면 병원 조사해도 되겠네? 나는 손이 떨렸다. 남매는 나를 법적으로 몰아넣으려는 작전을 이미 세웠다. 그날 새벽 모두 잠든 듯 조용한 병실에서 아버지가 갑자기 눈을 떴다. 나는 놀라서 손을 잡았다. 아버지 들려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것 같은 희미한 눈동자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입술을 떨며 말했다. 걔네들 나가라. 그 목소리는 너무 약했지만 또렷하게 들렸다. 나는 울먹이며 말했다. 아버지, 말 좀 더 해주세요. 아버지는 마치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듯 내 손을 꽉 잡았다. 그리고 말했다. 대수, 너만 내 옆에 있었다. 그 한 문장은 20년의 서러움, 10년의 고통, 그리고 이 몇 달의 악몽 같은 시간까지 모두 의미를 뒤집어 놨다. 아버지는 남매들이 원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마음을 말한 것이다. 그 순간 남매들은 병실 문 밖에서 그 말을 듣고 있었다. 문틈 사이로 그들의 표정이 보였다. 큰 누나 얼굴이 창백, 둘째 누나 입술을 깨물며 눈물 닦는 척, 막내 눈이 뒤틀리듯 흔들림. 아버지의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는 날벼락이었다. 아버지가 다시 눈을 감자 남매들은 폭발했다. 큰 누나, 아버지가 저렇게 말하는 건 대수가 세뇌시켜서 그래. 둘째 누나, 대수가 아버지께 뭘 말했을까? 아버지가 예전부터 치매 초기였잖아. 막내, 형, 너 진짜 상자 내놔라. 안 그러면 진짜 경찰 부를 거야. 나는 짐승처럼 소리쳤다. 너희들 도대체 인간이 맞냐?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뭐라고 생각해? 큰 누나는 소리쳤다. 아버지는 지금 정신 없으셔. 대수만 가까이 있어서 감정적으로 말한 거라고. 둘째 누나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우린 아버지를 똑같이 사랑했어. 근데 왜 대수만 인정받아야 돼? 막내는 계속 소리쳤다. 상자 어디에 있어? 아버지가 남긴 거면 우리 것도 좀 있어야지. 병실은 아버지의 마지막 목소리 위에 탐욕으로 가득한 비명들이 뒤엉켜 있었다. 아버지는 다시 의식을 잃었고 남매들은 나를 포위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가족의 눈빛이 아니었다. 오로지 분노, 탐욕, 절망,
손해보지 않겠다는 욕망. 그리고 나는 알았다.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 병원 공기는 뒤틀려 있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대수 너만 내 옆에 있었다. 그 한마디가 남매들의 이성을 완전히 박살냈다. 그날 밤 병실의 공기는 숨쉬기도 힘들 만큼 무거웠다. 남매들은 병실 밖에서 서로 속삭이며 나를 째려봤다. 둘째 누나가 한 말은 아직도 잊을 수 없다. 저 말 때문에 대수가 다 가져갈 수도 있어. 우리가 바보냐? 막내는 이를 갈며 말했다. 형이 상자 숨긴 거 맞아. 오늘 집에 가서 뒤져. 큰 누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우리가 가서 찾아야 해. 대수한테 맡겨두면 끝장이야. 그 순간 나는 이 사람들이 더는 가족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다. 아버지가 다시 깊이 잠든 시간, 나는 잠깐 숨 돌리러 병실 복도로 나왔다. 그때 들린 음성, 지금 가자. 문 따고 들어오면 돼.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큰 누나, 둘째 누나, 막내 셋이서 병실을 빠져나와 엘리베이터로 향하고 있었다. 나는 뒤에서 따라갔다. 그들의 목적지는 아버지의 집이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남매들은 장갑을 끼고 서 있었다. 막내가 먼저 나를 보자 노골적으로 말했다. 형, 비켜. 문 열어. 뭔데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큰 누나는 냉정하게 무표정하게 말했다. 그 상자, 그거 내놔. 둘째 누나는 울먹이며 말했다. 대수야, 우리도 자식이야. 왜 너 혼자 다 가지려고 해? 나는 어이가 없어 소리를 질렀다.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셔. 죽음 전부터 상속 얘기하는 인간들이 가족이라고 할 수 있어. 그때 막내가 갑자기 내 멱살을 잡았다. 형이 끝까지 숨기네. 그럼 우리가 찾아. 큰 누나는 바로 비밀번호를 누르기 시작했다. 나는 경악했다. 너 비밀번호 어떻게 알아? 큰 누나는 차갑게 말했다. 아버지 예전에 바꾸기 전 비밀번호였지? 기본 패턴은 안 바꾸더라. 그리고 문이 열렸다. 나는 그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다. 남매들은 마치 도둑대처럼 집안을 뒤집어 엎기 시작했다. 장롱 뒤집고 서랍 꺼내 던지고 수납장 내용물 바닥에 쏟고 장독대 항아리 덮개까지 뜯어내고 막내는 욕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다. 상자 어디 있어? 형이 숨겼지. 안 나오면 집 다 부순다. 둘째 누나는 거짓 울음으로 나를 몰아붙였다. 대수야, 너 정말 우리한테 이럴 거야? 아버지가 남긴 걸 왜 네가 독차지해? 큰 누나는 결정적으로 말했다. 대수야, 너 아직 상속권 확정 아니야. 아버지 의식 있다는 영상만 찍히면 법적 효력 있어. 그 말은 아버지를 도구처럼 쓰겠다는 의미였다. 막내가 갑자기 외쳤다. 여기다. 나는 심장이 멎을 뻔했다. 막내가 뒤지던 옷장 위쪽 깊숙한 공간에서 철상자의 모서리가 보였다. 그건 내가 장독대에서 꺼낸 뒤 잠시 방 안에 옮겨놓았던 상자였다. 그 순간 막내가 상자를 잡아당기려는 찰나 나는 미친 듯이 뛰어들어 상자를 붙잡았다. 나, 이건 아버지가 맡긴 거야. 그러자 남매 셋이 동시에 나에게 달려들었다. 막내는 내 어깨를 잡아 넘어뜨리고 둘째 누나는 팔을 잡아 비틀고 큰 누나는 상자를 빼앗으려 했다. 집안은 삽시간에 난장판이 되었다. 상자는 바닥에 떨어졌고 철이 부딪히는 쇳소리가 울렸다. 누군가 신고했는지 잠시 후 경찰이 출동했다. 문을 열자마자 경찰이 말했다. 여기 무슨 일입니까? 집이 왜 이렇게? 막내가 먼저 소리쳤다. 경찰관님, 형이 아버지 재산을 훔쳤어요. 증거를 숨기고 있어요. 나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내가 훔쳐. 너희가 불법으로 문 따고 들어와서 집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잖아. 경찰은 세 남매에게 말했다. 잠깐만요. 문을 본인 허락 없이 연 거 맞습니까? 큰 누나가 뻔뻔하게 말했다.
아버지 집이에요. 우린 가족입니다. 나는 경찰에게 말했다. 진명이는 아버지지만 경찰관님, 이 사람들 오늘 비밀번호 몰래 눌러서 무단 침입했습니다. 게다가 제 멱살 잡고 폭행까지 했습니다. 경찰은 집 안 상황을 둘러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일단 경찰서 가서 각자 진술해야겠습니다. 그 말에 남매들 얼굴이 창백해졌다. 막내는 당황한 듯 말했다. 아니, 경찰서까지 갈 일은 아니잖아요. 경찰은 단호했다. 이 정도면 형사사건 맞습니다. 경찰서에서 간단한 진술을 마친 뒤 나는 다시 병원으로 향했다. 그런데 병실에 도착하자마자 간호사가 다급히 말했다. 보호자분, 환자분 상태가 안 좋습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숨이 가빠져서. 나는 말도 잇지 못하고 병실로 달려갔다. 아버지는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몸 전체가 떨리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 손을 잡았다. 아버지, 대수 왔어요.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남매들이 들어왔다. 큰 누나, 지금 서명 받을 수 있을까? 둘째 누나, 대수야, 종이 좀 줘. 막내, 형, 빨리 펜 찾아. 지금 아니면 못 받아. 나는 분노로 몸을 떨며 말했다. 아버지가 지금 죽을 수도 있어. 정신 차려. 막내가 소리쳤다. 그래서 지금 받아야 된다니까. 아버지는 숨을 쉴 때마다 목이 꺾이는 듯 헐떡거렸다. 그런데 기적처럼 아버지가 잠시 눈을 떴다. 그 눈은 너무 희미하지만 또렷한 의지가 있었다. 나는 눈물이 쏟아졌다. 아버지, 대수예요. 아버지는 남매들을 바라봤다. 그리고 숨을 몰아쉬며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들, 대수, 괴롭히지 마라. 큰 누나 얼굴이 일그러졌다. 둘째 누나는 눈물을 닦는 척하며 고개를 돌렸고 막내는 입술을 깨물며 버티고 있었다. 아버지는 이어 말했다. 상자, 대수한테. 그리고 아버지의 손이 내 손 위에서 천천히 힘을 잃었다. 아버지? 아버지의 산소 포화도 수치가 급격히 떨어졌다. 기계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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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다. 간호사들이 뛰어들어왔다. 심정지, 심폐소생술 준비하세요. 남매들은 당황한 듯 울음을 터뜨렸지만 나는 알았다. 그들의 울음은 슬픔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 아버지가 유언을 남긴 채 떠나려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의사들이 뛰어들어와 아버지에게 CPR을 시작했다. 나는 병실 한켠에서 피가 말라가는 기분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남매들은 내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가까운 거리에서 말했다. 큰 누나, 저 말 증거 안 남았지? 둘째 누나, 대수 혼자 들은 거야. 막내, 괜찮아. 유언 효력 없게 만들면 돼. 아버지는 아직 살아있는데. 그 말이 내 심장을 찢었다. 하지만 그 순간 또 한 사람의 그림자가 병실 문 앞에 나타났다. 아버지의 심폐소생술이 진행되고 있던 그 순간 병실 문 앞에 검은 코트에 서류 가방을 든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강병호 변호사입니다. 고인의 요청으로 왔습니다. 큰 누나가 놀란 표정으로 소리쳤다. 뭐라고요? 고인의 요청이라고요? 변호사는 차분하게 말했다. 며칠 전 환자분께서 잠시 의식을 되찾으셨을 때 저를 병원으로 부르셨습니다. 막내는 비웃었다. 말도 안 돼.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인은 가족들 몰래 부르고 싶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정신을 잃어가던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간신히 남긴 저항의 목소리였다. 둘째 누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온 이유가 뭐예요? 변호사는 가방을 내려놓고 말했다. 고인의 유언장 효력을 확인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병실 공기는 폭발할 것처럼 팽팽해졌다. 의사들이 마지막 CPR을 시도하던 순간 모니터의 파형이 서서히 일직선이 되어갔다. 그리고 삐 기계음이 병실을 찢었다. 의사는 고개를 숙였다. 사망 시간 오전 2시 37분. 나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손끝이 시릴 정도로 차가워졌고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는 내 손을 잡고 떠났다. 그 순간 남매들은 울음을 터뜨렸지만 그 울음에는 슬픔보다 두려움과 탐욕이 섞여 있었다. 큰 누나는 소리쳤다.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가시면 우린 뭐가 되라고. 막내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져 있었다. 유언장이라도 봐야지. 아버지가 뭐라고 남겼는지 확인해야지. 둘째 누나는 울음을 가다듬으며 변호사에게 말했다. 지금이라도 유언장을 좀 보여주세요. 그게 우리에게도 필요하니까.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유언장 공개는 정식 절차에 따라 장례 이후 진행됩니다. 남매들의 얼굴이 동시에 일그러졌다. 장례식장은 애도보다 분열이 더 두드러지는 장소였다. 나는 조용히 아버지 영정 앞에서 향 하나를 더 올리고 있었는데 남매 셋이 내 뒤에서 속삭였다. 대수 표정 좀 봐. 저게 사람이냐? 상자 어디 숨겼는지 알면 우리 인생 바뀔 건데. 유언장 만약 대수한테만 몰아줬으면 진짜 파탄 난 거야. 그들의 시선에는 피보다 진한 적대감이 들어있었다. 조문객들이 왔을 때조차 남매들은 내 옆에서 비난과 의심의 눈을 거두지 않았다. 어떤 친척이 말했다. 대수야, 고생했다. 너 혼자 다 했다며. 그 말을 듣자 큰 누나는 그 친척을 노려봤다. 그건 대수 얘기지. 우리가 안 한 게 아니야. 막내는 조용히 말했다. 형 혼자 생색내는 거야. 나는 그 순간 목이 꽉 막혔다.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자리에서조차 그들은 나를 공격하고 있었다. 장례 3일째 마지막 발인이 끝나고 모든 손님이 돌아간 뒤 남매들과 변호사가 한자리에 모였다. 변호사는 중요 문서를 담은 봉투를 꺼내며 말했다. 고인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매들의 심장은 이 순간만을 기다렸다는 듯 요동치는 것이 티가 났다. 큰 누나는 손톱을 깨물며 말했다. 말씀하세요. 둘째 누나는 손을 모아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막내는 서류 봉투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숨을 삼켰다. 변호사는 봉투를 열었다. 고인은 사망 12일 전 정식 법적 절차에 따라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큰 누나가 물었다. 누가 증인을 했죠? 저와 병원 소속 사회복지사가 증인을 했습니다. 남매들의 표정은 이미 반쯤 붕괴되어 있었다. 변호사가 읽기 시작했다. 나는 강, 96세, 현재 병원 입원 중이며 의식이 있을 때 다음을 기록한다. 첫째, 나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남길 때 오직 한 명, 강대수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 큰 누나, 뭐? 둘째 누나, 말도 안 돼. 막내는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다. 이건 조작이야. 형이 한 거야. 변호사는 단호히 말했다. 고인은 당시 의식이 명확한 상태였습니다. 그 장면은 영상으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매들은 얼어붙었다. 변호사는 계속 읽었다. 둘째, 다른 자녀들에게는 어떠한 분배도 하지 않는다. 큰 누나는 비명을 지르다시피 말했다.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아버지가 우리를 버릴 리가 없어. 변호사는 마지막 문장을 읽었다. 셋째, 내가 오래 병들어 누워있는 동안 대수만이 내 곁에 남았다. 나머지 자녀들은 나의 생명을 그저 돈으로 생각했다. 그러한 마음을 나는 용서할 수 없다. 조용한 장례식장이 그 문장 하나로 무너져 내렸다. 큰 누나는 소리를 질렀다. 대수, 너 때문에 아버지가 오해한 거야. 둘째 누나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다. 아버지,
저희도 사랑했다고요. 대수가 거짓말한 거예요. 막내는 나를 밀치며 소리쳤다. 형이 조작한 거야. 영상도 형이 꾸민 거지. 아버지가 그런 말할 리 없어. 나는 그들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단 한마디만 했을 뿐이다. 아버지가 말씀한 그대로야. 그 말에 남매 셋은 동시에 폭발했다. 큰 누나는 나에게 달려들었고, 둘째 누나는 바닥에 널브러지며 울부짖었고, 막내는 변호사에게 소리쳤다. 이 유원장 무효 소송 낼 거야. 우린 절대 인정 못해. 절대로. 변호사는 담담히 말했다. 가능합니다. 원하시면 소송하시죠. 다만 고인이 남긴 영상과 수기, 그리고 병원 기록이 모두 증거로 제출됩니다. 남매들은 순식간에 입을 닫았다. 그들은 알았다. 이길 수 없다는 걸. 남매 셋은 결국 서로 싸우기 시작했다. 큰 누나, 다 내 탓이야. 네가 대수만 부추겨서. 둘째 누나, 아버지가 내 전화도 안 받게 된 게 너 때문이잖아. 막내, 둘 다 입 닥쳐. 대수 편 들었을 때부터 망한 거야. 그들은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조차 서로를 비난하고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며 싸웠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갈라지듯 아팠다. 이게 우리 가족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장례 이후 남매들은 각자 흩어졌다. 큰 누나는 한동안 연락이 두절되었다. 둘째 누나는 친척들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 막내는 유언장 무효 소송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변호사에게 직접 자문받고 나서는 조용히 사라졌다. 그들은 누구도 나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어쩌면 그게 더 나았다. 나는 상자를 열어보았다. 통장, 땅 문서, 금반지,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수기. 그 수기 마지막 장에는 이 문장이 적혀 있었다. 대수야, 네가 이걸 어떻게 쓰든 나는 너를 믿는다. 내 마음대로 해라. 너는 내 마지막 자랑이다. 나는 그 글을 읽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결심했다. 아버지가 남겨준 돈을 나만을 위해 쓰지 않겠다고. 나는 수년간 간병으로 지쳐있는 사람들, 집에서 혼자 부모를 돌보는 사람들, 병원에서 울며 버티는 보호자들을 떠올렸다. 아버지, 이 돈으로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나는 유산 전부로 간병 보호자 쉼터를 만들기로 했다. 밤새 부모 곁을 지키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 상처받은 보호자들을 위한 상담, 지친 사람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의자와 이불. 그것이 아버지가 내게 맡긴 마지막 선물이 진짜 의미라고 생각했다. 남매들은 떠났지만 나는 외롭지 않았다. 쉼터에는 나처럼 눈물로 버틴 사람들이 찾아왔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묻지 않아도 이해했다. 그날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영정 앞에 섰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제 저도 사람들에게 아버지처럼 남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가족은 피로 맺히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남아주는 사람들이다.